아빠? 맞죠? 엄마가 매일 보여주시던 사진 속 아빠가 맞죠? 2025년 6월 12일 오후 2시 부산 서면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고향국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어 낡은 간판들을 덜그럭거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식당 안에는 뜨거운 사골 국물이 팔팔 끓는 소리와 함께 진한 육수 냄새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9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아이의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의 정막을 가로질러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에 넣으려던 국밥 숟가락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손목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를 자세히 보니 눈동자 모양과 쌍꺼풀이 제 것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마 위쪽 작은 점의 위치, 코끝에 살짝 들린 모양, 심지어 웃을 때 보이는 잇몸의 형태까지도 저와 판박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면서 특히 턱 아래쪽 작은 흉터 자리를 정확히 가리키더군요. 그 흉터는 제가 20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건데 사진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자국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빠는 국밥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매일 사진 보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이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 주방에서 준호야, 뭐라고? 하는 여자의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지는 날카롭고 처참한 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등골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소름을 느꼈고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망설임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이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남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시에 제 코끝으로는 아이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어린아이 특유의 달콤하고 깨끗한 채취가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주방 쪽에서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고 뒷문이 서둘러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도망치듯 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찬바람이 잠깐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가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또 숨으셨나 봐요. 엄마는 가끔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눈에서는 10년간의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체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제가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려 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4살 강민수입니다. 제가 그날 부산에 간 이유는 회사 출장 때문이었어요. 중소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부산 지역 협력업체와의 계약 건으로 이틀간 출장을 와 있었거든요.
오전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점심을 먹기 위해 서면 근처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의도적으로 피해왔어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제 아내 박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거든요. 사실 은희의 고향이 바로 부산이었어요. 연제구 쪽에 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은희가 사라진 후 저는 미친 듯이 부산을 뒤졌습니다. 부모님 댁은 물론이고 은희가 어릴 때 다녔던 학교,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이 사는 동네까지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은희가 연락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은 저에게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출장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 거였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희의 흔적을 찾게 될까봐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미팅을 마치고 서면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문득 10년 전 은희를 찾아 헤맸던 그 절망적인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임신한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서면 뒷골목을 걷다가 고향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간판이 낡고 색이 바래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식당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낡은 테이블 6개 정도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부산 풍경 사진들과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오랫동안 사용해서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거의 없었고 저 말고는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숟가락을 드는 방식,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제가 주문을 하자 주방에서 네, 잠깐만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아이가 저를 향해 그 충격적인 말을 던진 거였어요.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전 은희가 사라지던 그날 새벽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은희의 불안해하던 표정,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뒷모습까지. 그때 은희는 분명히 임신 8개월이었는데 설마 이 아이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이는 제가 말을 못하고 멍하니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드디어 찾던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아빠, 저 강준호예요. 엄마가 매일 아빠 이야기해 주셨어요. 준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름은 10년 전 은희와 제가 뱃속 아이의 태명으로 정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준수하고 호탕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함께 지었던
그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으면서도 아이의 얼굴에서 은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눈썹의 모양, 입술의 색깔,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도. 10년 전 은희는 도대체 왜 무슨 절박한 이유로 저와 뱃속 아이를 버리고 떠난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제 아들이 맞는 걸까요? 10년 동안 제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모든 답들이 이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 작은 국밥집에서 아들 준호를 만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의 또렷한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고 10년 전 그 달콤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14년 가을, 그때는 정말 신이 내려준 축복 같았던 시간들이었어요. 아내 박은희는 임신 8개월로 배가 동그랗게 나와 있었고 저는 34살의 과장 승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강 과장이 이번에 정말 대박 났다며 동료들이 축하 술자리를 마련해줬고 은희는 배가 무거워서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걸으면서도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짱을 끼고 다녔거든요. 그때 저희는 서울 송파구 쪽 새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2년 동안 매달 적금 넣고 보너스까지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었습니다. 주말마다 은희와 함께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우리 준이가 여기서 뛰어놀 거야 라며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은희는 둥근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희의 얼굴을 비추면 정말 성모 마리아 같았어요. 임신으로 인해 통통해진 볼과 더욱 윤기 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생명을 품고 있다는 신비로운 아름다움까지. 저는 그런 은희를 바라보며 곧 아빠가 된다는 설렘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 태명도 함께 준이로 정해놓고 준이 방을 꾸미기 위해 아기용품점을 수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하늘색 유모차 앞에서 은희는 이걸로 준이 태워서 한강공원 산책할까? 라며 눈을 반짝였고 작은 신발들을 보면서는 준이 발이 이렇게 작을 거야 라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탄했습니다. 동물 모양 딸랑이를 흔들어 보며 준이가 이걸로 놀 때 얼마나 귀여울까? 라고 상상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특히 매일 저녁이면 함께했던 태교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은희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면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둥근 배에 귀를 대고 준이야, 아빠야. 아빠가 오늘도 왔어라고 속삭였어요. 가끔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지면 은희와 저는 준이가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야 라며 깔깔 웃곤 했습니다. 그때 은희의 웃음소리는 정말 음방울 구르는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함께했던 쇼핑도 정말 달콤한 추억이었습니다. 백화점 아기용품 코너에서 은희는 작은 옷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이런 건 어때? 준이한테 예쁘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노란색 바지와 하얀색 티셔츠를 매치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준이가 이거 입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라며 벌써부터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매일 갈아입혀 줄 거야.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그때의 은희는 정말 빛이 났어요. 임신으로 통통해진 얼굴이 더욱 사랑스러웠고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면서 보조개가 깊게 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은희가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준이야, 오늘도
엄마 아빠랑 함께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행복한 일상 속에도 미세한 균열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임신 7개월 즈음부터 은희가 밤에 자주 깨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한번 일어나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신부들이 자주 화장실에 간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가끔 화장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화 통화였습니다. 또 휴대폰 진동 소리에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문자나 전화가 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화면을 본 후에는 얼굴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을 꽉 깨물며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누구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그냥 친구들이야. 별일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서 태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되물었지만 은희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뭔가 생기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제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라고 다급히 물었지만 은희는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져. 이 행복이 언젠가 깨질까봐 무서워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새벽 5시였어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은희가 벌떡 일어나는 기척에 깼습니다. 은희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안에서 뭔가 헐떡거리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쯤 깬 상태로 여보, 괜찮아? 배 아파? 병원 가야 하나?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잠깐 혼자 병원만 다녀올게. 은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뭔가 극도로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터진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같이 갈까? 뭔가 이상한데라고 물었지만 은희는 아니야. 금방 올게. 회사 늦지 말라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어요. 그게 아내 은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 저는 내내 은희가 걱정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은희가 다니던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진료받은 박은희 씨 퇴원했나요? 아니요. 오늘 내원하신 적이 없는데요. 병원 직원의 답변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옷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화장품 몇 개와 작은 가방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은희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은희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은희를 찾아 헤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신호들이 은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밤마다 깨서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굳어지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그 절망적인 질문까지. 은희는 이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가 새벽에 갑자기 집을 나간 건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0년 전 아내 은희는 도대체 무슨 절박하고 처절한 이유로 행복한 가정을 버리고 뱃속 아이와 함께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내 박은희가 사라진 후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와 뱃속 아이를 동시에 잃은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은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금방 올게라던 그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침대와 차가운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로 시작해서 한 달 후에는 2알, 석 달 후에는 3알까지 늘어났어요. 그래도 잠들면 은희가 나오는 꿈을 꾸었고 아침에 깨면 베개가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심장이 조여오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은희 옷장을 열 때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즐겨 입던 분홍색 원피스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은희만의 채취가 났고 임신복들을 보면 은희가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준이야, 예쁘고 건강하게 나오렴나고 속삭이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아기용품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함께 골라놓은 작은 신발들을 손에 들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하늘색 유모차를 볼 때마다 준이를 태워서 산책하자던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물 모양 딸랑이를 흔들어 보면 은희가 준이가 이걸로 놀 때 얼마나 귀여울까?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라서 결국 모든 아기용품들을 박스에 담아 창고 깊숙이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길은 매일이 고문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마트에서도 뒤에서 본 실루엣이 은희 같으면 무작정 뛰어가서 그 사람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물론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고 그때마다 놀란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미친 사람 같아 하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보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자리를 피했고 가게에서 아기용품 코너를 보며 중얼거리는 저를 점원들은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책상을 치며 일어나서는 은희 찾으러 가야 해라며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강 과장, 괜찮냐?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 사일란에 은희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고 회사 전화로 각종 병원에 혹시 박은이라는 임산부가 왔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상사가 저를 별실로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면 안 되겠어.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고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회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회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신과에 다니면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그런 병명이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환청과 악몽을 멈춰줄 수는 없었습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되어서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약을 끊으면 공황 발작이 왔고 길에서 갑자기 숨이 막혀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송파구 새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은 사설 탐정비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드립니다. 실종자 전문 탐정이라는 광고를 보면 무작정 돈부터 건넸어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아까울 리 없었습니다. 은희와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탐정들이 가져오는 건 번번이 실망스러운 소식들 뿐이었어요.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져봤지만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마저 탐정비와 생활비로 탕진하고 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원룸텔로 이사해야 했어요. 결혼할 때 은희와 함께 골라서 장만했던 가전제품들도 하나씩 중고나라에 팔아치웠습니다. 은희와 함께 앉아서 TV를 보던 소파,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식탁, 은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두던 냉장고, 매번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특히 소파를 가져가는 아주머니가 이 소파 상태가 정말 좋네요. 부부가 아껴 쓰셨나 봐요라고 말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주로 하루를 시작해서 소주로 마무리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놓아둔 소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그래야 회사에 갈 용기가 생겼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화장실에서 몰래 마셨고 퇴근 후에는 원룸텔에서 소주 2대병을 혼자 비우며 은희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은희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은희가 언젠가 돌아올 거야라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모임에 나가도 은희 얘기만 했거든요. 야, 은희가 어디 갔을까? 정말 이상하지 않냐? 임신 8개월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 처음에는 친구들도 위로해주고 함께 걱정해줬지만 몇 달이 지나자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지쳐갔습니다. 민수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뒷말까지 들렸어요. 결국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고 저 역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은희 얘기를 꺼낼까봐 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끊임없는 수색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 각지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을 순례했어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부산역,
대구역, 광주역, 대전역까지. 혹시 은희가 이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밤새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첫 차부터 막차까지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은희야, 돌아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운 눈으로 아침 햇살을 맞으면 또 다른 도시로 향하는 기차표를 샀어요. 광주에서 은희를 찾지 못하면 대전으로, 대전에서 못 찾으면 대구로. 끝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영무원들도 저를 알아볼 정도였어요. 가장 많이 간 곳은 역시 부산이었어요. 아내 은희의 고향이었으니까 혹시나 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연제구에 있는 은희 부모님 댁 주변을 서성이며 은희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찾아다녔어요. 은희가 친구들과 자주 가던 서면의 카페들, 함께 쇼핑했던 백화점, 데이트했던 해운대 바닷가, 심지어 은희가 어릴 때 살던 옛집 앞까지 부산의 모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은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은희한테서 연락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은희한테 무슨 일을 한 거냐는 원망 섞인 시선이었어요. 정말 모르세요? 은희가 진짜 연락 안 했다고요? 간절히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은희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은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라고 중얼거리셨지만 제게는 어떤 단서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생활이 무려 7년간 계속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뒤져봤지만 아내 은희와 제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7년째 되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어버리면 은희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혹시 은희가 어디선가 나를 찾고 있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버리면 평생 후회하겠지. 그날부터 저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술부터 끊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은희와 내 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독하게 버텼습니다. 수면제도 점점 줄여나갔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도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차츰 회복되었고 업무 성과도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난 3년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은희를 찾는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미친 듯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조용히 찾아보는 정도였어요. 대신 평일에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제 능력을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강 부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축하해줬을 때 저는 은희 생각이 났습니다. 은희야, 나 부장 됐어. 자랑스럽지? 너무나 보고 싶구나.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은희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은희야, 어디 있니?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부산 출장길에 들른 그 작은 국밥집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10년 전 남편 몰래 새벽에 집을 나왔던 아내 박은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전국을 뒤지며 찾아 헤매는 동안 은희는 부산 달동네 좁은 새방에서 아들 준호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 은희가 임신 7개월이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사채 빚 20억 원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연대보증인이 은희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잔혹한 사실이었어요. 은희는 결혼 전에 아버지 사업을 도우려고 몇 번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억 원짜리 연대보증이었던 겁니다. 임신 중이라 정신이 없었던 은희는 그 치명적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처음 신혼집에 찾아온 건 임신 7개월 말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은희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문을 부수듯 들어왔습니다. 조직의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은혜 맞지? 아버지 빚 때문에 왔다. 20억 언제 갚을 거야? 은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갑자기 발로 세게 차는 게 느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고 입안에서는 금속 맛이 돌면서 침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가족 모두 해치겠다는 살벌한 위협부터 시작해서 뱃속 아이까지 담보로 잡는다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은희는 무릎이 후들거려서 소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두목격인 남자가 은희 배를 가리키며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그 돈으로 이자라도 갚아야지. 은희는 본능적으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그날부터 은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구토를 했는데 그게 입덧 때문인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밤에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었고 낯선 번호에서 오는 협박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걸어와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계속 압박했어요. 은희는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서 목소리를 죽이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더 험악한 협박과 욕설뿐이었어요.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돈 준비 못하면 산부인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끝장낼 거야.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뱃속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그마저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지만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깊이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며 미안해, 정말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방에는 현금 100만 원과 통장 하나, 그리고 제 사진 몇 장만 넣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빼서 함께 넣었어요. 새벽 첫 차 부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긴 은희는
뒷좌석에서 배를 움켜잡고 혼자 눈물을 쏟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구나라는 절망감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도 뱃속 아이에게만은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은희는 연제구 달동네에 월 30만 원짜리 셋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이었는데 방은 4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은 다른 세대와 공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벽 틈새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은희가 혼자서 출산하던 날은 정말 끔찍했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동네 작은 산부인과로 갔는데 의료진도 부족하고 시설도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진통 중에도 여보 도와줘라고 중얼거렸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마저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들 강준호를 낳고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이틀 만에 퇴원해야 했습니다. 신생아용품도 살 돈이 없어서 집에 있던 수건으로 아이를 감쌌어요.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출산 닷새 만에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준호를 등에 업고 일하는데 아이가 계속 울었어요. 사장님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자 은희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이 조용히 시킬게요. 그날부터 은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정리 일을 하고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까지 3중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들 준호를 업고 다니면서 일했는데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 감기약으로만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연탄가스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여름이면 찜통더위에 선풍기도 없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준호가 열이 날 때는 찬물로 온몸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며 달래야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먹을 것이 부족할 때였어요. 국밥 한 그릇을 준호와 나눠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라며 거짓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엄마도 더 먹어라고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밤마다 준호가 잠든 후에는 제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준호에게 매일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가 우리를 많이 사랑해라고 말해줬어요. 아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아빠는 지금 해외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라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10년 동안 제 회사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했어요. 승진 소식이 나오면 준호에게 아빠가 부장님이 되셨대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줬고 제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캡처해서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사채업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은희는 연락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미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재혼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을 리 없어라며 스스로를 포기시켰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지만 이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준호가 당신을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은희가 1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온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 준호와 함께 국밥집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준호는 제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가 저기 나무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원 벤치 뒤편 느티나무 그늘에서 아내 박은희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은희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어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손은 거칠어져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천천히 은희가 나무 뒤에서 나와 저희 앞으로 걸어왔어요. 매 걸음마다 주저하는 것 같았고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눈에는 10년간 흘렸을 무수한 눈물들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목구멍이 메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은희가 제 앞 3미터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공기마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려요. 매일 저녁에 보던 그거 말이에요. 그러자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책 표지는 닳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게 준호 일기장이에요. 10년 동안 매일 아빠 이야기를 적었어요. 은희가 공책을 제게 건네주었을 때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공책을 받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서툰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아빠 사진을 보여주세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글씨가 날짜별로 점점 또렷해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부장님이 되셨대요.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가 계시는데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10년간의 그리움이 어린아이의 솔직하고 간절한 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7년 동안 폐인처럼 살던 시기에도 은희는 준호에게 제가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주었더라고요.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은희가 또 다른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들과 SNS에서 저장한 프로필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사진마다 준호에게 설명해 준 내용들이 은희의 깨끗한 글씨로 메모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니 제 인생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저의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제가 3년 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업무에 몰두하면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빠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신 날이에요. 아빠가 부장으로 승진하신 날이에요. 회사 홈페이지의 사진들 중 아빠가 나온 사진을 모두 모아놨더라고요. 은희는 10년 동안 제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준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겁니다. 매일 밤 준호 재울 때마다 아빠 사진 보여주면서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준호가 아빠를 잊지 않게 하려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왜 준호가 저를 한 번에 알아봤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제 사진을 보며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은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소중한 것을 꺼냈어요. 바로 제 결혼 반지였습니다. 10년 전 은희가 집을 나서던 날 가져간 그 반지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 산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당신 반지예요. 10년 동안 매일 닦아뒀어요. 언젠가 꼭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은희의 눈에서 진주알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희를 끌어안았어요. 1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 사랑과 고마움이 모두 섞여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어깨가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고 등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10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희도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고 준호는 우리 두 사람을 다 안으려고 작은 팔을 열심히 뻗었어요. 세 사람이 꼭 안고 있는데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제가 겨우 말을 꺼내자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사채업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연락 못했어요. 당신이 이미 다른 분과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희가 3년 전에 이미 연락할 수 있었지만 제가 재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망설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서로를 미친 듯이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준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아빠가 집에 같이 살아요? 순진하고 간절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제 손과 똑같은 손가락 모양이 정말 제 아들의 손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빠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준호가 신나서 점프하며 말했어요. 아빠, 저 라면 끓이는 거 정말 잘해요. 엄마가 아플 때 혼자서 라면 끓여드렸거든요. 아빠도 끓여드릴까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돌봤다는 말에 가슴이 또다시 미어졌습니다. 은희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의젓하게 컸어요. 10년 동안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놓친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 공원에서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겪었던 고통과 그리움, 외로움과 절망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은희는 달동네 새방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을, 저는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절망적인 나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우리 사이에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저와 은희는 그럼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우리에게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높은 벽들이 많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부장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은희와 준호는 부산에 생활터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준호의 학교 문제도 고민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을 잠시 미뤄두고 싶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따뜻한 온기를 마음껏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저희는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가 직접 끓여준 진한 국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해야 했어요. 준호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아빠, 정말 맛있죠?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하지만 이 행복한 재회도 잠시, 냉정한 현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냉정한 현실이 우리 가족 앞에 거대한 철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각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은 지역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박은희와 아들 준호는 부산에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생활 터전이 있었어요. 둘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자니 은희가 1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군 국밥집을 포기해야 했어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은희와 준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부산으로 내려오자니 44살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월세 3개월치를 연체한 상태였어요. 은희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내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국밥집 월세를 석 달째 못 냈어요. 건물주가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 은희와 준호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운 후 은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국밥집 뒤편 좁은 방에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몸속까지 스며들어 왔어요. 당신이 부산으로 내려와도 44살에 새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은희의 말이 맞았어요. 요즘 취업시장에서 40이 넘은 중년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제 경력에 맞는 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렇다고 은희가 국밥집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은희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곳이 은희와 준호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 준호의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단짝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울로 전학을 가자는 말에 준호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과 헤어지기 정말 싫어요. 민성이랑 현우랑 약속도 했는데. 9살 아이에게 친구들과의 이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였어요. 막 아빠를 만난 기쁨도 잠시, 이제 또 다른 이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준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힘든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미묘한 어색함이었어요. 10년간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 준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준호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으면 준호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10년간 사진으로만 본 아빠와 실제로 마주한 아빠는 준호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놀이를 즐기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모두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물로 사온 로봇 장난감을 준호에게 주었는데 준호가 억지로 웃으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고마워한다고 말은 했지만 눈빛에서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준호가 힘들어한 건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준호 아빠 어디 계셔? 라고 물으면 준호는 당황해하며 일하러 가셨어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대요.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국밥집 건물주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월세를 재촉했고 서울에서는 제 전세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체 경고 문자가 계속 날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자주 부산을 내려가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냐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가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희가 10년간 다닌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만성 위염이 상당히 심해져 있었고 계속 방치하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10년간의 과로와 스트레스,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결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은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밥집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위내시경 검사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고 만약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호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며 호기심 어린 친구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아빠가 맞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까지 없었냐는 날카로운 질문까지.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때로는 잔인했어요. 준호가 빨간 눈으로 울면서 집에 와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본다고, 아빠가 왜 지금 나타났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은희의 마음이었어요. 은희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어요. 가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은희가 부엌에서 혼자 앉아 고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역시 10년 늦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때로는 제가 방해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이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은희에게 더 큰 짐만 지워주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준호 역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또 어디론가 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버림받을 공포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제가 서울로 올라간다며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준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우리 가족은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재회의 기쁨은 여전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려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정말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부산지사 확장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사장을 맡을 부장급 인력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지방 발령을 기피했겠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상사를 찾아가서 부산지사 정근을 요청했어요. 상사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추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제가 갑자기 왜 지방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부산에 터전을 잡아야 할 상황이라고 회사를 위해서도 지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사는 한참 고민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지사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부장 자리가 없어. 과장으로 가는 건데도 괜찮겠나?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되면 월급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연봉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직급이나 연봉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부산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기존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상쇄해줬어요. 아내 박은희와 아들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어요. 줄어든 월급으로는 서울 전세 대출 이자와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밥집 월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했고 은희의 지속적인 병원 치료비도 마련해야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인생을 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당장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한 거예요. 퇴직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걸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먼저 국밥집 연체된 월세 900만 원을 정리했어요. 건물주에게 현금을 건네는 순간의 후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도 돈을 받고 나니 차가웠던 태도가 누그러졌고 앞으로도 성실히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국밥집을 좀 더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할 자금도 마련했어요. 은희의 병원비도 해결했습니다. 위내시경과 정밀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희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으니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었고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지사에서 몇 개월 일해보니 또 다른 현실적 문제가 보였어요. 줄어든 연봉으로는 새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기 어려웠고 서울 전세 대출 이자 부담도 매달 목을 조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사 규모가 작다 보니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15년간 쌓은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경험을 살려서 독립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부산은 항만 도시라 중소무역업체들이 많았고 경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회사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한 끝에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은희와 진지하게 상의한 후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사무소를 차릴 거야. 부산항 주변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말이야. 퇴직금 자녀 자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고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사무실은 부산 진구 서면 근처 낡은 빌딩 3층에 15평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임대료는 월 100만 원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빈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44살 중년이 명함을 들고 영업을 하러 다녀도 신생업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레퍼런스는 있나요? 그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막막했어요. 중년 남자가 갑자기 창업한다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고, 때로는 나이도 먹고 왜 이런 일을 이라는 뒷말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산항 주변 중소무역업체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무료 경영 진단을 제안했어요. 서울에서 쌓은 1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발품을 팔아가며 업체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어요. 첫 번째 계약은 감천항 근처의 작은 수출업체였습니다. 직원 1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는데 재고 관리와 품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창고는 엉망진창이었고 불량률도 높았습니다. 저는 3개월간 그 회사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불량률이 30% 줄어들고 재고 회전율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고 고마워했어요. 연매출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며 컨설팅비를 더 드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소문이 부산항 일대에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부산항 특성상 수출입 업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통관 절차부터 물류 관리까지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었어요. 반년 후에는 직원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산항 물류와 수출입 업무에 특화된 컨설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이 급속도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회사 간판도 당당하게 달았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창업 1년 후에는 회사원 시절의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달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국밥집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은희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모던하고 깔끔하게 바꿨어요. 간판도 가족국밥으로 바꾸고 저도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단골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손님들에게 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국밥집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은희를 바라보며 우리 사장님이 최고예요라고 농담을 던지면 은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아들 강준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있다 보니 아이의 성격과 취향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축구보다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과학책과 위인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밤마다 준호와 함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과학 발표 숙제를 해오라고 했을 때 저는 준호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줬어요. 태양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아빠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아빠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준호는 점점 저를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야라고 자랑하게 되었고, 학교 참관 수업에 제가 참석했을 때는 저기 우리 아빠예요. 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서면 근처에 깔끔한 투룸 전셋집도 구했어요. 아직 큰 집은 아니었지만 세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각자 방도 있었고 거실에서는 가족이 모여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신혼집의 꿈은 잠시 미뤄두고 현실적인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준호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세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생일상이었어요. 은희가 새벽부터 직접 끓인 미역국과 손수 만든 생일 케이크,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과학 실험 세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10개 촛불을 끄면서 준호가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빈 후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우리 세 사람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한 변화와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1년 후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더욱 놀라운 기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1년 후 우리 가족이 이룬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가족국밥은 이제 부산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아내 박은희가 10년간 혼자서 지켜온 그 작은 국밥집이 이제는 부산 대표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성장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은희의 변화였어요. 10년간의 고생으로 야위고 지쳐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위험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제 컨설팅 사무소도 부산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부산항 주변 무역업체들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한 달 매출이 1억을 넘나드는 달도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서울에서 부장으로 고되게 일할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준호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준호는 키도 훌쩍 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준호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국밥집도 부산에서 제일 유명해. 라며 당당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준호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아빠와 엄마가 10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요. 담임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면서 준호가 얼마나 의젓하고 훌륭한 아이인지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준호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행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공한 후에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다른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가족국밥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사랑 나눔의 날을 운영했어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선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매주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와요. 준호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아빠,
저처럼 아빠 없이 살았던 친구들 도와주면 안 돼요? 저는 엄마라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혼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0년 전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마움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컨설팅 사무소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의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생활용품도 전달드렸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신도 젊은 시절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저희가 다시 만난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경영 상담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중 한 분은 가족 때문에 사업을 접을 뻔했는데 저희 도움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고 가족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도 학교에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반에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준호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함께 나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을 많이 싸온 친구들이 적게 가져온 친구들과 나눠 먹는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엄마 없이 살 때 혼자 라면 먹었잖아요. 그 기분을 아니까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준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실제로 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함께 나눔 시간은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준호의 아이디어에 감동받아서 다른 반에서도 시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학교의 대표적인 나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매일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준호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세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녀요. 경주, 제주도, 설악산. 준호가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을 함께 다니면서 10년간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나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꼭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강 사장님 가족을 보니까 확신이 서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겪었던 10년간의 아픔도 결국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준호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세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들고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헤어진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재회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